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도에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위안부에 대해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돈을 입금 처리하는 등 과정 전체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됐던 것이 이제야 이어갑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그 내용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전까지 전쟁 범죄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던 위안부 사안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외교적 갈등, 국가 간 이견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그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사과 인정 없이 역사를 부정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주도한 이들은 역사에 대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는 안 듣나요? 중간 어딘가 나오겠죠. 예. 네. 몸이 찌뿌둥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요. 갑자기.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뉴스예요, 어제. 예. 위안부 합의가 국정원 주도로 시작됐다. 이게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랬다는 걸 보면 이제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 정서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예. 이게 틀림없이 알려지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그렇죠. 예. 몰래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고,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 원래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국제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얻어가면서 일본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사안이고 실제 낼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예, 2007년에 미국에서 미 상하원이 위안부 합동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일본이 사죄하고 보상했다. 네, 최근에 나온 I Can Speak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베가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미 의회가 연설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의 문제고 여성 인권의 문제고 전쟁 범죄에 관한 문제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합의를 해버리면 국가 간 합의가 되니까 이걸 어느 한쪽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교적 이익이나 갈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제3자가 어느 한쪽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합의의 문제가 되면 일본이 그걸 노린 거거든요. 이걸 덜컥 준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보다 훨씬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앞으로 이제 합의한 걸 우리가 어겼다고 할 것이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일본이 노린 게 바로 이건데 이걸 덜컥 입안에 넣어주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말도 안 되는 일을 몰래 하려고 하니 국정원이 나섰겠죠. 왜 일본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반드시 따져야 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공석인 이사 2명을 선임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2명의 이사를 자신들이 추천을 했는데 보궐이 생겼잖아요. 관뒀으니까. 자신들이 추천했던 자리는 자신들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떼거든요, 생떼. 네, 그냥 여당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 하면 그 2명의 이상은 특정 정당이 계속 추천해야 된다는 주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전에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도 추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된 거다, 그 숫자는.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그 정당이 없어지면 방통위원 숫자도 줄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하게. 그 시점에 여당이 할당된 숫자였거든요. 네. 심지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과도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다 당연한데. 방통위원이 여당 6, 야당 3. 근데 자신들이 여당일 때 했던 2명. 이걸 자신들이 이제 야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추천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계속 6명의 보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권 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언론이 이걸 여야 공방으로 보도를 하니까 누가 우기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완전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도하는 언론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생떼예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 6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2명이 관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자기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당일 때 추천한 6명은 이 논리대로면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전혀 논리에 닿지 않은데 이걸 공방으로 보도하니까 이건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우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2008년에도요,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가 사퇴했을 때 후임 이사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더 근본적으로 과연 6대 3이 맞느냐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법안을 통해서 바꾸거나 새로 논의할 대상이 맞긴 한데 혹은 이런 식의 추천 제도가 맞느냐 뭐 이건 따질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또 자기들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야당이 됐는데 그 사람들 또 추천해야 된다고. 아, 참. 스스로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적폐라고 인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만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적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당이 6, 야당이 3 했는데 그게 적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예. 그 전체 논리 중 일부를 딱 떼어서 그 부분만 들으면 그렇다하지만 자신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해서 자신들이 또 추천해야 된다고. 네, 그건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당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감을 보이콧하는데 국회 일정 보이콧한 게 지금 3번째인가요? 네, 벌써 20대 국회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감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이후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면서 보이콧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요. 지난번에 김장견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었습니다. 사실 그 국감이라는 건 야당이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통상적으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피감기관들, 정부 기관들을 불러서 야당이 혼내고 따지고 잘 운영했냐 이런 시간이란 말이죠. 야당이 이걸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러한 지적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의총장에서 국감은 야당의 장인데 포기하는 건 명분이 없다. 사실상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보이콧하는 건 실효가 떨어진다라는 반론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네,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콜이죠. 제가 보기에 이건. 예. 이제 국감장에서 한 게 뭐 있냐, 내지는 뭐 여당이 끌려다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본인한테 그런 책임이 돌아올 것을 이런 전략으로 시선 분산시키려는 전략.
나름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공방 국회가 이제 공회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기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6대3이 맞느냐거나 혹은 뭐 방통위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자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똑같이 보도합니까? 양쪽이 동일하게 일리 있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할 수 없죠, 이 사안은. 자, 이게 이제 결국은 MBC 혹은 KBS 사태, 지금 당장은 MBC 사태죠. 예, MBC 사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으로 원래 6대3이었는데 4대5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6대3에서 두 사람이 간두고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보충되고 그래서 4대5로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MBC 혹은 KBS 파업 사태가 과연 언제 이게 끝이 날 것인지 끝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예, 돌파구가 마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4부에서, 예, 민원연, 삼천영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정부의 조작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망월동 묘역을 없애버리기로 한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군과 정보기관, 지자체까지 동원돼서 소위 비둘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문건들이 나온 건데, 묘를 이전시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죠, 이게. 자기들이 죽여놓고 유가족들이 모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묘역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이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 세력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항상 두려워해왔어요. 예. 유가족들이 모이는 거.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 그 남은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특히 두려워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 모이고, 그럼 다 싫어했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해산 압박을 했었습니다. 다 거리에서 물대포 맞고요. 네, 쭉 이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흔들까봐, 자기들한테 그 원망이 올까봐 모이지 못하게 한 역사가 오래된 건데, 지금 이제 그 문건이 나온 거죠. 비둘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5.18 때는 망월동에 있는 묘역을, 예, 다 이전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죠. 참네.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정말 자신들의 한 행동이 오히려 얼마나 잘못된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렇게 공작을 벌였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모르고, 예, 어쨌든 그게 자기들에게 되돌아올까봐, 예, 무서워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들끼리는 합리화했겠죠. 근데 이제 그 유가족들한테는 최소한의 예라도 지켜야 하는 건데, 예, 묘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18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981년에는 또 군 보안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요. 유가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유가족을 극렬 유족, 온건 유족으로 나눠서요. 또 극렬 쪽은 A, B, C 세 단계로 분류해서 회유책 그리고 치밀하게 순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방식이나, 예, 5.18 때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을 상대하는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아주. 똑같고요. 예, 그런 5.18 관련한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생각해보면 지금 30년 동안이나 이게 안 밝혀졌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예. 오히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김장수 전 주중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라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에 유성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문건 등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9시 반으로 30분이 앞당겨지긴 했는데 저는 9시 반 시간도 맞는가 의심스럽다. 쪽이에요. 여전히 쪽이고 그리고 그 이후 했던 이야기들 뭐 통화를 몇 번 했고 보고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도 거의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통화 기록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나온 통화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그 통화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고 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건 오후야 돼서인 것 같고 그때 왔으니까요. 와서도 머리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예. 그렇죠. 그 머리도 다급하게 온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부수하게 흐트러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증언들이 나왔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요.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와서도요.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못 구했냐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그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이 사고가 있던 내내 딴짓하고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딴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 시간 조작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쪽에서는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9시 반도 이게 맞는 건지 근본적으로 의심하며 접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오촌 살인 사건 관련된 재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경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8명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하면 7명의 사망자가 있고 또 한 명은 반신분수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숫자네요. 예, 저도 웬만큼 아는데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하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고 있고 7명까지는 잘 모르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씨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이 오촌살인 사건 관련하여 사망했다고 신동욱 씨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를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의문의 죽음이 많은 건 명백합니다. 사실은 아주 명백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동욱 씨가 주장한 것은 원래는 이 사건은 박지만 씨가 자신을 중국 청도로 사망한 박용철 씨를 사주에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지만 씨가 아니라 사주한 주체는 신동욱 씨의 주장으로는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밤 늦게 경찰청을 나왔었는데요. 2007년에 유경재단 강탈 사건 때 최순실 정윤회가 등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그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광수대에 제출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정윤회 씨 쪽으로 이제 타겟을 옮겨서 이 살인 사건과 내막 혹은 배후를 주장하는 중이고요. 네, 아직은 유경재단 강탈 사건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계속 수사가 그쪽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오촌 살인 사건은 이 사건 하나만 좀 들여다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물에 초연했다는 게 친박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고 인식이고 느낌일 텐데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재물에 초연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유경재단 분쟁 자체가 20년 이상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싸움을 한 거거든요. 예. 네, 진짜 깡패가 등장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깡패가 등장한 정도가 아니죠. 예. 예. 가족들끼리 이건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나 가족들끼리 돈 때문이에요 다. 예. 딴 게 아니고 유경재단이 조 단위의 자산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차지하려고 삼형제 사이에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송도 있었고 그리고 폭력도 있었고 결국은 그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목 정도만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했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몰라서 갔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야당 쪽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퍼포먼스죠. 고생하셨고요. 홍준표 대표는
또 있습니까? 네, 중국 시진핑 정권이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5일에 최고 지도부가 출범했는데요.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2기 때와는 달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에서는 5년을 건너뛰어가지고 미리 격대라고 하죠. 격대 지정. 예. 예. 대를 한번 건너뛰어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안에서 황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요 사안은 사실 전문가와 함께 얘기할 정도로 아주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드에 관해서도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드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냐 했을 때 이제 군사적인 차원의 분석은 많았잖아요. 예.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체제고 일당 체제란 말이에요. 당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류 인기가 굉장히 높고 예. 한국의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었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것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심리적 영향, 민주적 요구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쪽에서 굉장히 경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사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진핑 1인 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그런 분석 저희가 조만간 한번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외교적 이익이나 갈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3자가 어느 한쪽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합의의 문제가 되면 일본이 그걸 노린 거거든요. 이걸 덜컥 준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보다 훨씬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앞으로 이제 합의한 걸 우리가 어겼다고 할 것이고.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일본이 노린 게 바로 이건데 이걸 덜컥 입안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 정부 차원에서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말도 안 되는 일을 몰래 하려고 하니 국정원이 나섰겠죠. 왜 일본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반드시 따져야 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공석인 이사 2명을 선임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2명의 이사를 자신들이 추천을 했는데 보궐이 생겼잖아요. 관뒀으니까. 자신들이 추천했던 자리는 자신들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떼거든요. 생떼. 네, 그냥 여당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하니까 이건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우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2008년에도요,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가 사퇴했을 때 후임 이사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더 근본적으로 과연 6대 3이 맞느냐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법안을 통해서 바꾸거나 새로 논의할 대상이 맞긴 한데 혹은 이런 식의 추천 제도가 맞느냐 뭐 이건 따질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또 자기들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야당이 됐는데 그 사람들 또 추천해야 된다고. 아 참. 스스로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적폐라고 인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만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적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당이 6, 야당이 3 했는데 그게 적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예. 그 전체 논리 중 일부를 딱 떼어서 그 부분만 들으면 그렇다하지만 자신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해서 자신들이 또 추천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당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예.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감을 보이콧하는데 국회 일정 보이콧한 게 지금 세 번째인가요? 네, 몸이 찌뿌둥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요. 갑자기 이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뉴스예요 어제. 예. 위안부 합의가 국정원 주도로 네. 시작됐다. 이게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랬다는 걸 보면 이제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 정서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예. 이게 틀림없이 알려지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그렇죠. 예. 몰래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고 그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큰 그 잘못을 한 것이 원래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국제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얻어가면서 일본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사안이고 실제 낼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예, 2007년에 미국에서 미 상하원이 위안부 합동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일본이 사죄하고 보상했다. 네, 최근에 나온 I Can Speak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베가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미 의회가 연설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의 문제고 여성 인권의 문제고 전쟁 범죄에 관한 문제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합의를 해버리면 국가 간 합의가 되니까 이걸 어느 한쪽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주장대로 하면 그 2명 이상은 특정 정당이 계속 추천해야 된다는 주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전에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도 추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된 거다. 그 숫자는.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그 정당이 없어지면 방통위원 숫자도 줄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하게. 그 시점에 여당이 할당된 숫자였거든요. 네. 심지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과도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다 당연한데. 방통위원이지 여당 6, 야당 3. 근데 자신들이 여당일 때 했던 2명. 이걸 자신들이 이제 야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추천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되려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계속 6명의 보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권 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언론이 이걸 여야 공방으로 보도를 하니까 누가 우기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완전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도하는 언론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생떼예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 6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2명이 관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자기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당일 때 추천한 6명은 이 논리대로면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전혀 논리에 닿지 않은데 이걸 공방으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도에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위안부에 대해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돈을 입금 처리하는 등 과정 전체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됐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그 내용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전까지 전쟁 범죄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던 위안부 사안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외교적 갈등, 국가 간 이견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그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사과 인정 없이
역사를 부정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주도한 이들은 역사에 대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는 안 듣나요? 중간 어딘가 나오겠죠. 예. 네.